박스를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달리 저는 이제 해상법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간단하게 화주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넘겨주고 FPCL 같으면 컨테이너 한 박스 실어가지고 우리 배에 올려서 실어주고 또 내려주고 그 좀 해소하고 이런 쪽의 생각만 하지만 우리가 또 해상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아까 저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기선 운항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배가 한 10척, 12척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뭐 한 3척씩 띄우려고 그러면.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100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을 100 단위로 봤을 때 컨테이너 박스가 한 40 단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선 운송이 어떻게 확보하는지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법률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화인하고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박스를 주고 그 다음에 박스를 또 회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상법 해상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는지가 하나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머스크 컨테이너 수입의 10%는 컨테이너 박스를 늦게 돌려줄 때 그 페널티 그 수입이래요. 10%.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진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 뭐 LG나 삼성 같은데 야 컨테이너 박스 회수가 안 된다 빨리 안 돌려준다 그러면 너 프리타임 지났으니까 페널티 얼마만 내라 그러면 내질 않는데요. 특히 영업 계신 분들이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하고 머스크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머스크는 10% 자기 수입의 10% 정도를 그러니까 공컨테이너 돌아다니지 않도록 공컨테이너 돌아다니면 그에 따른 반드시 페널티를 자기가 받아와가지고 자기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무슨 제도적인 허점은 없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아까 전 사장님 우리 하나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게 바로 이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는 전부 다 우리끼리 모였지만 하역 회사하고 이 컨테이너 박스 또 그 운송인하고 관계가 많아요. 하역 회사가 이 하역 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야대에 뒀는데 뭐 지난번처럼 한진해운이 뭐 파산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운송인이 하역비 주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 하역 회사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 컨테이너 박스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상의 짐인데 이제 그 해상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해상 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일부죠. 해상법이. 그런데 상법은 상인을 위한 법이고 해상법은 해상 기업 선박을 이용한 상인, 해상 기업을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상 기업은 자기 혼자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법률 용어를 쓰는데 인적 설비는 선장입니다. 선장. 그리고 선장을 가지고 그리고 선박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해상 기업이라고 부르니까 선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안에는 선장이 있고 선박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컨테이너 박스 이거 물적 설비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실무 쪽에 이게 발을 디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박이 100단위 같으면 우리 전기선사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40단위인데 엄청난 해상기업의 설비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상법에 어떤 법정화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 교과서에는
물적 설비에는 선박과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근데 이제 상법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상법의 법률 용어는 컨테이너예요. 우리는 이제 컨테이너 하면은 컨테이너 선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구별을 짓는데 상법 전에는 컨테이너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반드시 설명을 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도 제가 물적 설비로 이제 집어넣어서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벌크선에서는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기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법에 저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 몰라요. 그리고 운송인이 제공하는지도 몰라요. 화주가 자기 짐실에서 운송인이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가격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풋짜리 그 TU가 한 200만 원이라면 보통 한 10만 개 되면 2천억 아닙니까? 그죠? 한진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개, 60만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다 소유한다고 보면은 뭐 돈이 한 얼마 8천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 하나가 지금 한 대형선이 뭐 한 800억, 900, 1000억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액수가 상당한 액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넣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송인이 말이죠. 운송인이 포장당 책임 제한을 또 할 수도 있고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프레이트 포워드 있죠. 운송 주선인이 여러분 화주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송인으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선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못하게 돼 있어요.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 MOU-CC 프레이트 포워드는 우리 해상 기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MOU-CC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우리 동산에 그러니까 내가 한진해운이 이거 빌려 있었다. 빌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임차인인데 내가 마치 자기 소유자인처럼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산 사람이 내가 진짜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하고 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박은 안 돼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동산으로 취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이 매도될 때 컨테이너 박스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건 아니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속구 목록이라고 있어요. 매니페스트. 속구 목록에 이제 기재가 되면 우리가 종물이라고 그러고 종물은 선박 주물의 팔리면 종물이 따라가요. 예를 들면 뭐 선박에 있는 뭐랄까 선박에 있는 라이프보트 같은 거는 따라갈 거예요. 근데 종물이거든요. 선박의 종물인데 그러나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에 부속한 경우거든요. 다른 물건을 부속했어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는 막 이동하잖아요. 배 밖에 나와서 이동하고 이제 그 라이프보트는 항상 그 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거 종물이 아니다 말씀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운송인이 확보하는 방법인데 현금으로 이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여유 자금하고 이제 대출금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리스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 전 사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퍼레이팅 리스 해가지고 순수한 리스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리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BBC, HP 비슷하게 우리가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은 내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아까 우리 전 사장님 표현을 빌리면 그 소유한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일 리스백을 다 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소유한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한세희 씨 오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 한세희 씨한테 받은 거예요. 그죠? 한진해운 컨테이너 소유 임차 이 자료는 우리 한진해운에서 받은 자료인데 나중에 토론할 때 우리 한세희 우리 그 대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 이거예요. 2012, 13, 14, 15인데 소유가 있고 이제 임차가 있다 했는데 소유가 이게 23만 5천 개죠, 그죠? 임차가 34만 개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진해운이 계속 성장한 것을 알고 있죠. 제가 이거 보고 막 감정이 격해졌는데 한진해운이 계속 성장한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가 많아졌다는 거는 자기가 운송을 더 많이 하니까 박스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이거 2012년 46만 8천에서 57만 5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진해운이 계속 영업은 잘 하는 거예요. 영업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내가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출 많이 되는 걸 줄이면 되는데 그걸 없애야 됩니까 회사는? 진짜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다 알았어요. 야, 한진웅이 계속 잘 얻는데 계속 잘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보면은 소유하는 건 자꾸 적어지고 빌리는 게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우리 한세희 선생님이 여기 소유라고 이렇게 한 거는 아마 BBC, HP 한 걸 우리가 이제 사선이라 하잖아요. 선박을. 그런 식으로 된 것을 전부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세희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계약상 이게 규율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상법에서는 전혀 규율되지 않는데 과연 이대로 두는 게 좋은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상법에는 없어요. 근데 선화증권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한진해운 요 선화증권 여기 그 이면 약간 10조에 가니까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제공한 컨테이너 박스는 프리타임 며칠 만에 저 수화인이 나한테 운송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이제 규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법에 그 규정이 없어요. 요즘 저기 컨테이너도 하주가 자기 컨테이너를 가지고 직접 나르는 화물들도 있고 예. 캐리어가 공급하는 컨테이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때는 이제 시퍼즈 온 컨테이너가 있고 예. 캐리어즈 온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주가 예를 들어서 내 컨테이너를 내가 가지고 내가 짐을 싣고 한진해운에 좀 실어주시렵니까? 그럼 실어주면은 그 컨테이너는 시퍼즈 온 컨테이너로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그배 우리가 라이너 이름 안 지킨 컨테이너 있나요? 네. 자기 컨테이너를 자기가 싣고 자기가 자기 그럼 세 가지 타입이 있네요. FCL이 있고 LCL이 있고 네. 그럼 전부 다 받아서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고 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슈퍼가 자기 실어갖고 자기가 컨테이너 자기가 쓰는 거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해상법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데 교과서에도. 근데 이제 그 FCL, LCL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SOC랑 COC는 다른 부분이고요. 네. SOC, COC는 소유권이 화주한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제공하는 운송인이 임차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소유를 하건 간에 그 구분 없이 운송인이 제공하느냐, 아니면 화주가 그에 대해서 그 장비 어떤 점유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 화물에 대해서 선적을 하는 그 차이로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세 종류가 아니고 따로따로 두 종류 이렇게. 두 종류. FCL, LCL은 네. 컨테이너 이 박스 안에 가득 채웠냐? 그렇죠. 그러면은 네. 부분만 채웠냐? 그 차이. 아니 저 FCL이나 LCL은 하여간 운송인의 컨테이너에 싣는 거 아니에요? 두 개는. 아니죠. 뭐 그건 아니요. SOC에도 그러니까 저 화주가 제공할 때도 자기 컨테이너에 실어서 실에서 오는 거는 FCL을 부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 가득 채우거나 안 채우고는 그 화주의 재량이죠. 예. 분명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20피트 컨테이너 안에 1피트만 써서 내 SOC 컨테이너를 보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죠? FCL, LCL 그 구분의 그러니까 화물을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떻게 아니고. 선적하느냐, 스토핑하느냐의 문제고 FCL, LCL 구분은 예. 이제 이건 오나가 소유하냐, 화주가 소유하냐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다는 거죠. 야, 복잡하네요. 그러면 엄청 달라지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화주가 컨테이너를 제공한다, 그게 몇 프로쯤 돼요? 그럼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 대리인 코퍼레이션에 보면은 이제 플렉시 탱크라고 이 특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직접 보유하는 것도 많고 이제 선사들이 SOC가 그 화주들의 컨테이너 적집에서 싣는 거를 좀 꺼려하는 데들도 많아요.
내 컨테이너는 뭐 들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복잡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법적인 어프로치는 저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님들도 하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쓴 것은 아니, 우리가 운송인이 제공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그 기준을 해갖고 이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화주가 공급하는 거라 그러면 상당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운송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화증권 뒷면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화증권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상법이 규율해야 되는데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규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사장님하고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상법에 이제 수화인은 컨테이너를 수령하면 이제 디베링하고 지체 없이 운송인에게 이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서 이제 약정으로 그걸 좀 규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하면은 이제 우리 운송인이 좋은 점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주들한테 가서 야 이거 상법상 너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다 이게 상법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대형 화주들이 전부 갑이기 때문에 운송인들이 가서 저 이야기를 못 하는데 여기 상법에 정해진 것들이 저 화주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법에다 규정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송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송화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걸 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안 넣고 이제 송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그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수화인이 반납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송화인 오고 운송인 오고 그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사실 수화인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화인이 자기 이제 화물임을 인정할 때는 물론 이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사실 어떻게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화인은. 그래서 어제 거기다가 제 아이디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하고요. 하고 수화인에게 의무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현 실무적으로 전부 다 수화인이 그러니까 아니, 법정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정 책임을. 아니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화물임을 인정하는 수화인도 있거든요. 그냥 언클레임드 돼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럼 수화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경우에 컨테이너 하는 경우에. 그러나 쉬퍼는 현실적인 액츄얼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운송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퍼를 통해서 수화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수화인을 어떻게? 그럼 송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해야 된다. 그렇지. 끝까지 거기다 걸치는 거예요. 예. 송화인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리코스 액션을 할 수 있는 데는 송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왜냐하면 운송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콘사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제적으로 확실하게 어느 경우에나 수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그걸 둬가지고 임의 규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 여기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이제 비석행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 양항에서 운송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처분권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랜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또 투오다로 된 그 비해상에 이게 노티파이 파티만 있고 또 통지처는 또 수화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수화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률적이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화인은 야 화물을 내가 저 컨테이너 박스를 받았으면 빨리 내가 갖다 줘야 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법률로 글쎄 하자.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규율이 어떻게 규율됩니까? 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안 돌아와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쉬퍼한테 청구를 해요. 쉬퍼한테, 네. 네, 송하인한테 운송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송하인은 그게 대해 동쾌해요. 서로 바이어 셀러 간에 막 분쟁도 있고 그래 원크레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화물이 실린 상태로 안 찾아가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는 그래서 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게 제가 이미 이 내용 발표를 이미 1년 전에 해가지고 상법 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니 이제 수화인이 왜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까? 수화인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상법에 그런 규정을 뒀다고요. 수화인은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법정 책임을 부담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이 필요한 거예요. 법률이. 네. 수화인이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지금도 수화인이 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나? 많은 사람들 운송계약 당사자는 송하인이기 때문에 송하인만이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반대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법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가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하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해야 될 이 의무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수화인도 운송물을 박스를 반납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런 경우 대부분은 수화인이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적으로 바이오 셀러 간에 바이오하고 셀러 간에 그런 막 이제 서로 매매계약 관계가 있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보내버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관계에 가지고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태양상선에 보니까 태양상선을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우선 부산항이나 인천항 내에서 요 컨테이너 박스를 일단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자가. 그럼 요 중간자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할 의무를 부과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화인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바는 이런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화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태양상선과 같은 경우에는 수화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요 운송계약상 지금 말씀드린 제일 먼저 컨테이너 박스를 자기 차에 실은 사람이 반납을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로 이게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시죠. 유럽의 사례하고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걔들 비교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국제 조약에도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국제 조약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유럽에는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 페널티를 거의 제대로 잘 내주는 것 같아요. 페널티를. 근데 이제 책임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내놔요. 유럽에도 책임 안 지면 누가 내나요? 책임이 지니까 내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송하인이 지든지 수화인이 지든지 누가 져야 되겠죠. 지니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그다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동산이지 않습니까? 등기가 안 되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권 설정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하는데, 질권이 되면은 이제 질권자가 이걸 점유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 가지고 이걸 컨테이너를 어떤 담보의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은행이 질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이 가져가서 점유해버리는 컨테이너 박스 쓰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질권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질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질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현실적으로 서는 건 아마 양도 담보를 몇 군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 SNS도 나오셨고 또 한진에서 나오셨으니까 좀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양도 담보는 그런 점유를 담보권자한테 넘겨주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양도 담보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담보권자가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설정자인 이제 해운회사가 정기선사가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 대금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 양도 담보를 하는데, 한 개, 두 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도 담보로 처리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은행들이 이걸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죠. 뭐 유럽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하니까 그걸 찾아가서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이건 좋은 담보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이 계속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걸 소유자로 우리가 뭐 추정을 또 하고,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매도하는, 또 뭐 그러니까 여기 같은 이제 담보권자를 해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를 우리 한세희 대리께서 준 건데, 그 양도 담보를 한진해운이 아마 이렇게 한 15,000개를 이렇게 했나 봐요. 나중에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금융리스 한 게 뭐 37,000이고, 그 다음에 세일앤리스백 한 것도 뭐 164,000개고 이렇게 해서 뭐 그 사이에 이제 한진해운이 담보로 활용했던 요 예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년 전에 권호인 대표가 저한테 질문하고 저희들이 이제 논문 수업할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양도 담보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등기부에 등기를 해가지고 저당권처럼 담보로 활용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엔에서 이런 조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조약을 이제 우리나라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점유를 안 넘겨줘도 정기선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듯이 등기부에다 등기를 해가지고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담보로. 그래서 동산 담보 등기부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 대신에 이거 종류하고 보관 장소하고 수량을 특정해가지고 이 등기부에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래도 이게 이 법에 따른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이게 담보권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채권자의 집인데, 저는 여기 채권자는 뭐 하역회사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동기생이 인천에 이제 성광 그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는데 우리 신고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STX가 이제 회생 직사 들어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야 김 교수, 야 STX 우리가 하역비 못 받게 생겼는데 STX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부두에 꽉 있는데, 야 저것 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이제 민법에서 말하면 그 물건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제 양복 같은 거 우리가 세탁소 갖다 준다면 세탁소가 이제 세탁하고 아이롱하고 하면 뭐 한 10만 원 채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양복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복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이 다른 양복이 뭐 한 6개월 저 세탁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복은 유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채권이 발생된 그 물건에 대해서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이에요. 근데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은, 근데 이 옷이 김 교수 옷이든 아니면 김 교수가 빌려와
와서 있다가 세탁 맡겼다. 그런 관계없이 말하자면 소유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게 이제 유치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민사 유치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사 유치권이 되려면 하여간 자기가 하역했던 컨테이너 박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역했던 컨테이너 박스. 그게 뭐 한진해운의 것이든 한진해운이 빌려왔던 것이든 관계없이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상사유치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은 그런 견정 관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상법이 또 적용되는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내가 하역해서 발생시킨, 그러니까 하역비가 발생된 컨테이너가 아니어도 내가 마치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채무자의 소유의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옆에 컨테이너 이미 한 달 전에 내가 작업해둔 그 컨테이너가 한진해운 소유였다면 내가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진해운을 빌려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상사 유치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폭넓게 이게 폭넓게 유치권이 인정이 이제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역 회사가 또 하역비 자기가 채권이 있다 해가지고 뭐 한진해운의 뭐 빌려온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채권자가 뭐 한진해운이었다면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면 뭐든지 이제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회생 절차에서의 지위인데요. 이제 그 리스 계약이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인이 선택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리스로 이제 발생되는 건 전부 다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이제 회수에 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채권을 가지는 뭐 하역회사라든지 또 이제 다른 이제 운송 같은 특히 이제 하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회생 담보권자가 돼가지고 뭐 회생 절차에서 일반 회생 채권자보다 좀 유리한 그 위치에 놓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이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게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이제 강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58조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된 컨테이너 박스는 이제 회생 절차 범위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이제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파이낸스 한 거 금융 리스 한 경우는 우리가 왜 한진 샤만호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SPC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등기를 하고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가격을 이제 분납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판단한 바는 없지만은 선박에 대해서 이제 BBCHP하고 유사한 구조지 않습니까? BBCH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기 위주로 그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저쪽 표에 의하면 왜 한 30만 개 한진해운이 이제 소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법원 입장으로 봤으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그건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니다. 등기가 아직도 SPC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생 절차 부분이 이제 밖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더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 첫째는 일단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상법에서 이게 물적 설비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물적 설비 대상으로 잡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건 한 2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반드시 물적 설비를 잡아야 되게 돼서 744조 2 선박 다음에 컨테이너 해가지고 컨테이너 2의 해가지고 컨테이너는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캔 그 서면은 좀 반응이 있었지만 744조의 3에다가
이제 수화인의 이제 컨테이너 반환 의무해서 당사자의 뭐 특별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화인은 뭐 컨테이너를 지체 없이 뭐 반납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이걸 하나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이 담보화 제도의 활용인데 여기 좀 설명하려면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유보다 임차를 해도 제3자에게 불리함이 없다. 그래서 화주에게 불리함이 작용하지 않는다.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BBC, HP 형식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요. 제가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BBC, HP가 많아졌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진 샤마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진 해운이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 들어가면 한진 해운이 자기가 그 BBC, HP 안에 뭐 성과에 50%를 넣었다 하더라도 한진 해운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한테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히 이제 전기용선되어 있는 배 또는 BBC 된 배, BBC H된 배들이 많을수록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채권자로서 찾아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 한진해운 배 위에 내가 화물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운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 물건이 뭐 굉장히 큰 데미지가 나가지고 손해가 많이 났다. 그럼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한진해운 배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한진해운이 소유한 거. 그럼 한진해운 배가 하나도 없어 소유한 배가. 그럼 가압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야 이건 좀 채권자로 봐서는 화주로 봐서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빚잔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쓴 내용은 첫째 그 우리 전기 선사들이 적어도 배 한 척,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가 10척이면 3척 정도에 대해서는 2척, 3척에 대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머스크하고 NIK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 10년 정도 워낙 그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빌린 배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 관점에서는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이다 이렇게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다른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박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박스는 조금 임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다른 게 아니냐. 화주가 반드시 그 컨테이너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전기선사의 그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내가 채권을 확보하고 이런 생각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담보하기가 우선 어렵잖아요.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은 내 재산권을 좀 행사를 해가지고 좀 돈을 또 빌리고 이게 담보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담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리스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해양보존보험에서 말하는 뭐 그런 국가에서 무슨 그런 이 소유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뭐 소유하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싸게 좀 대해주는 그런 형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좀 알기로는 해양진흥공사에서도 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선주들한테 좀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건은 그거 같아요. 아까 전 사장님 말씀하시는 왜 실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쉽게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실행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유럽에는 잘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안 되는지. 그러면 유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제 뭐
양도 담보를 진행한다든지 또 저당권 아까 말씀하신 동산 저당법에 따라서 실행을 유럽에서 어떻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은행들한테 자꾸 설명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오늘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어제는 제가 이제 수출입 은행 거기에 구조조정 특별 자문 해서 제가 처음으로 회의에 갔었어요. 근데 그 수출입 은행장이 누구 형장님들 굉장히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학기 선생을 하시다가 해운계가 우리 은행을 너무 모른다 이거 수은행을. 그래서 왜 우리를 자꾸 공격하냐. 수원도 이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막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면서 좀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 나기 전에는 금융은 금융, 우리 해운은 해운, 또 이게 도사법 하시는 분 도사법 하시는 대로 따로따로 다 놀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진해운 사태 나고 나서 산업은행 분들과 다른 분들, 은행 분들도 좀 많이 알고 또 우리 여기 그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이 도산법 하시는 또 교수들이 있어요. 이제 도산법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선박에서 도산이 많이 났기 때문에 도산법 사건을 우리 선박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저 해운회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산법 고유의 이론을 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한진 창원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업계에서는 사선을 보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소유로 봐가지고 그게 배가 안 잡히도록 하고 한진해운이 계속 영업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55척이잖아요. BBCHP가. 그러면 55척 모두가 한진해운의 사선으로 보면 채무자회생법 58조에 따르면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생 절차 들어가면 그 한진해운이 계속 영업하는 거예요. 그럼 한진해운이 도산이 안 됐을 거예요. 계속 영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운이 돌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정이 잘못 좀 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도산법 하시는 교수들하고 여러 분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산법 하는 교수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박사학위 또 논의하고 하니까 이제 오늘 그 교수가 이게 은행 그 말하자면 그건 금융권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진 샤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금융권도 보호해서 금융권도 잘 되고 해운 회사도 회생 절차에서 살아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산법에도 우리 전기 선사를 위한 그런 법률 규정을 따로 둬가지고 좀 더 쉽게 좀 회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야 이제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구나. 서로 이제 도산 또 금융 또 해상 또 해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그동안 우리가 이제 법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담보가 되도록 제도도 만들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선사들이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SM에서 나오셨으니까 또 그 말씀해 주시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법률하는 저같이 뭐 해상법 하는 사람 또 이런 선박금융 하시는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빨리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세 분 좀 나오십시오.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자이긴 했지만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차장님 이때 이야기 해놨었어요. 예. 한 50분 정도 가면 되겠네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우선 저 한진해운서부터 좀 한진해운이 계시면서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취득도 하고 좀 점유도 하고 또
그게 담보로도 뭐 활용했는지 그런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현장 금융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화 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한진해운 회생 절차 당시에 이제 저는 장비 보험을 컨테이너 장비 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서 컨테이너 장비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좀 실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후원자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뭐 저 연구회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칠 수 있을 것 같아서는 좀 금융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금융 쪽에서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금융에서 이런 우려가 있구나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한진해운 당시에 아까 자료를 보셨겠지만은 이제 한진해운 회생 절차 직전에 제가 보험을 담당할 때 그 장비 숫자는 그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4만 대. 그러니까 TU로 따지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80만 TU가 정도 됐고요.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일반 임대업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레서가 보유했던 장비가 한 30만 대. 그리고 실제 한진해운이 고유로 보유한 장비는 한 3만 대에서 4만 대 정도.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금융 리스라고 하죠. 세일스 앤 리스펙. 결국은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죠. 결국은 이게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이거를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거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 이 80만 TU의 재산 가치를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보험을 가입했다 보니까 보험 가액만 말씀드리면 18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약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회상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장비가 50만 대가 다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금융업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50만 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회생 절차에서 그러면 이 채권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업자들이 왜 이렇게 금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나 이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한진해운이라는 게 결국 회생을 들어갔다가 결국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차였지만 만약에 회생 절차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일반 운용 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 장비 아까 30만 대 일반 임대차는 채무자회생법상 그 쌍방 미행 쌍무 계약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채무자인 이제 회생 관리인이 이행 선택을 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해지를 다 하셨죠. 어쩔 수 없이 하셨는데 결국 그 30만 대의 장비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임대업자 결국 오너들이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이제 금융 리스는 그럼 어떻게 됐냐면 금융 리스는 말씀하신 그 BBCHP는 이렇게 우리나라 도산법상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는 법원에서 일반되게 운용 리스는 쌍방 미행 상무 계약으로 봤었고 금융 리스는 똑같습니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와 똑같이 회생 담보권으로 봤습니다. 결국 소유권은 이제 임대업자에게 있지만은 이게 유보 조건부 매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자인 자산으로 보고 회생 담보권으로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 선박의 같은 경우는 그 금융업자와 변호사분들이 이거는 담보가 이제 회생 담보권을 처리하면 우리 외국에서 그냥 환치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셔서 BBCHP만 지금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BBCHP와 금융리스를 이제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분류지만은 나눠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금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에서도 회생 담보권자입니다. 금융레서가. 근데 이 한진해운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 보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제 뭐 사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그 금융레서와 계약을 해지를 했고 그럼 결국 금융레서가 이거를 다 이제 자기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환치권으로 파산 절차에도 별채권자이기 때문에 환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을 내면 환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채무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한진해운 사례를 보면 지금 그 파산 관제인이 2018년 1분기에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이 순수하게 소유했던 한 3만 대, 4만 대 대표님께서 뭐 금융회사들이 90%에서 95%를 그 회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의 보고서를 보면 순수 자산의 경우는 한 100억 정도 그 현재 현장에서 환가를 해서 매수 희망자한테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한 50억 정도는 더 환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파이낸셜 레서라든지 일반 레서들은 어떻게 됐냐? 그
그 말씀하신 그 유치권, 그러니까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의 가부를 따지기 전에 민사유치권 아까 하약비만 얘기하셨는데 결례상에 인정되는 보관료는 민사유치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무소도 지금 그 파이낸셜 헬스랑 일반 헬스를 대리하고 있지만은 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유권자인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이 유치권 행사하고 그 나라의 법리에 맞든 안 맞든 한국의 법리에 맞든 안 맞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서들이 합의에 의해서 일부 변제를 하고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하게 비용이 발생했고 일부 터미널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발생한 보관료 하역비를 전액 배상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장비를 내줄 수 없다. 결국 똑같이 해서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듯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이고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금융업체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건 담보권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박이랑 같은 경우는 이 큰 재산이 한 항구에만 이제 유치가 되지만은 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대를 금융을 했으면 100만 대가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장비처럼. 그러니까 그 100만 대의 장비의 각 항구마다 회수를 하기 위한 운송비, 그다음 그 나라 법에 따른 유치권을 풀기 위한 비용들 때문에 제가 금융업자라면 여전히 담보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법리나 뭐 이렇게 금융업자를 비판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금융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자를 대표할 수 없지만은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정규 사장님. 김정규 사장님은 슈퍼렉이라고 컨테이너 제조 회사. 특수한 컨테이너.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매크로하게 짧게 한번 왜 금융이 안 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뒤쪽에 실제로 제가 금융회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PF 펀드 회사 한번 하고 하면서 거절당했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80년도 이후로 지금 현재 한진해운 사태까지 메이저급 해운회사, 컨테이너 해운회사가 4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US 라인인데 그건 자체 도산을 했고요. 그건 초기에 1980년도 중반에 벌써 사라졌고 그 중간에 조양상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MISC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이건 자체 자기네들이 영업을 접어버린 거기 때문에 도산한 게 아니고 나머지 이제 한진해운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198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16년 저작년까지 메이저급 해운회사, 컨테이너 회사 2개가 도산이 파산된 게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해운 정책이나 해운 금융이나 하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해운 금융이 어떠한 해운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한번 매크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특수한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 말고 컨테이너 외에 이제 건설 기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리즈업을 하려고 국내에 있는 생명 보험회사, 굉장히 금액이 큰 금액이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리스크는 네가 져라. 그리고 돈도 벌어서 나눠 먹자. 돈은 벌어서 나눠 먹고 리스크는 네가 져라. 제가 그 담보 능력이 있으면 저도 가져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14년도에 부산 해양자금 그때 투자 그거하고 수출입은행하고 같이 PEF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때는 한 1억 불 정도로 전 세계 시장에 저희들 컨테이너를 리즈 마켓에서 풀어내자라는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갔는데도 결국에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월스트 케이스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질 주체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설마 일어나겠냐, 그리고 저도 설마 일어나겠냐 해가 한진해운하고 비즈니스 했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금융회사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팅을 하면서 느끼는 감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예요. 컨테이너를 리스를 한다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누군가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다든가 그거는 P&I 클럽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P&I로 일정 부분을 커버를 해준다는 그런 제도적인 게 없으면은 금융회사에서는 절대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저히 한 10몇 년 동안 찾다가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리스크를 지겠다고 해요. 그 대신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많이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돈도 많이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그럼 네가 가서 해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해운회사를 2개를 이제 망해먹었으면은 이제는 그만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를 스포팅을 해주지 않으면은 컨테이너 담보는 우리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 연구의 과제로만 끝날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찬 이사님. 저도 잠깐 예, 가야 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잠깐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두 분이 그 금융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 시각 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결국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 사업이 무슨 그 안전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만큼 하이리스크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뭐 컨테이너 운용에 대한 그 차원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그 캐피털 게인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맞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있으면 들어오는 부분이고 한편 이제 뭐 저희 SM상선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저희가 이제 한 8만 5천 박스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48%를 차지하는 한 4만여 박스가 이제 저희가 임차 장비고 나머지 한 2만 9천 박스는 저희가 신조를 제작을 했고 또 이제 나머지는 사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파산으로 가면서 저희 필요한 장비들을 임대업체나 또는 그 터미널 하역사에서 그 이제 경매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비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운업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자본 집약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제 뭐 국가가 기대를 하는 부분은 어떤 대형 기업이 또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재벌이 들어와서 국가의 이슈를 우려를 다 털어주고 땅지구 해역기처럼 비즈니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지만 어떤 신생회사가 들어와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박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정책금융기관에 어떤 그 지원들을 좀 많이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다행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해양보증보험에서 보증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한 13,000여 박스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 공여를 하고 나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그 회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어떤 보증을 받고 하는 한편으로는 좀 뭐 정책금융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룹이 혼자 또는 어떤 당사자가 혼자 안을 수 없는 그 리스크를 그 확대하고 전이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 북미 서안이나 신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한 16,000박스를 신조 제작을 했는데 그 장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해양 보증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저희가 어떤 그 상반기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보증 제공이라도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모든 그 니즈는 다 다릅니다. 선사들마다. 그리고 선사들마다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무 상태도 다르고 또 그 신생회사인지 업력이 오래된 회사인지 다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 상품이 또 일부에서는 그게 어떤 특정 회사의
특혜로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룹사에 역시 그 신용 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담보 제공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신히 장비들을 확보를 했고, 다행히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부산 신항에서 그 북미 서안 신규 노선을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 취향식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기 저희 그 해운신문의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저희 그 신조 컨테이너가 한 2,600박스 정도 저희가 선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저거 다 찬 거 아니죠? 저거 빈 깡통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찬 깡통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확보가 이게 대다수의 제작이 해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책 금융에서도 신용만 내고 사실은 취급하기 어렵고요. 선박 같은 것들이었다면 어떤 식이든지 자금 지원을 해서 뭐 이제 선순환이다 뭐 어떤 식의 포장이든 했겠지만, 아직 장비에 대한 이해도나 또 이제 아직 해운업의 여러 뭐 원로분들이나 그러면은 업계에 목소리를 내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사실 저희 그 김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께 조금 더 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정보나 또 그런 사실들을 좀 많이 전달해 줘서 어떤 그냥 시중에 흔히 나오는 얘기들보다는 조금 더 검증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서 제도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